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경영학 5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 그동안 이제 9급 문제 풀었고, 7급 문제를 풀었고, 이번에 5급 문제인데, 늘 5급이 문제가 제일 쉽게 나왔었어요. 경영학은. 항상 그랬어요. 21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5급이 문제가 제일 쉬웠거든요. 그리고 9급, 그리고 7급 순이었는데, 이번 연도는, 22년도는 5급이 9급, 7급에 비해서 조금은 깊이가 있어요. 아주 조금. 그런데 평년에 비하면 5급도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평년에 비하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는지 보고 늘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역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다 17년부터 풀어보신 분들은 아, 반복되는구나라는 거 분명히 느낄 거고 올해 23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대신 유형이나 이런 건 조금 다르겠지만 핵심 내용은 정말 똑같아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조직 몰입이 뭐죠? 나는 이 조직에서 끝까지 존버하겠다. 존버. 끝까지 버티고 싶은 마음이 조직 몰입이에요. 이 조직에서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조직 몰입이라는 거죠. 자, 그럼 1번을 보면 조직 몰입은 조직 목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 조직에 살아남는다라고 우리 기본서에 있잖아요. 여기는 남아라고만 되어 있지만 살아남아 조직 일원이 끝까지 되고자 하는 그 바람, 그 마음, 1번은 정확한 거죠. 이 조직 몰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즉 정서적인 조직 몰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규범적인 게 있고 지속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감정적인 조직 몰입이라는 것은 역시 심리적인 요인, 우리 조직을 정말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애착, 심리적인 애착이 바로 정서적, 감정적인 몰입이고 규범적이라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혹시 규범이 법 내라면 틀린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무감. 도덕적으로 우리 조직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지속적이라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직을 떠나기 싫은 거죠.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4번이죠. 재무적 조직 몰입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는. 재무적 조직 몰입 정답은 4번이 되는 너무 쉬운 문제이고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도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배웠는데 우리 기본서는 뭘 배웠어요? 카페테리아식 보상을 배웠단 말이죠. 똑같아요. 보상과 혜택. 자, 어떤 말이냐? 보상은 잘한 일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혜택은요. 혜택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보상은 과거에 대한 거라면 혜택은 미래에 대한 건데 결국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보상은 네가 잘해 줄게. 혜택은 네가 잘 못해도 줄 거야 라는 거죠. 이게 가장 무슨 의미인지 비슷한 건데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건 당연히 뭐냐? 1번은 정확하죠.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유인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번, 특정 행동에 뒤따르는 보상은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유사한 사항에 대한 행동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시키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정답은 2번으로 억제가 아닌 걸 알겠지만 특정 행동에 뒤따르는 보상이래요. 행동에 뒤따르는 보상은 이 보상은 행동 다음에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알겠죠? 행동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답 당연히 2번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 3번 문제도 제가 해드렸어요. 언제 해드렸었냐면 우리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산 문제 나온 것도 쭉 풀이해드릴 때 해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 이익이 얼마고 처분 손실이 얼마냐? 그걸 뭐라고 했어 우리가? 처분 손익이라고 했잖아요. 처분 손익. 근데 너무 문제에서는 쉽게 모두 처분 손실 나왔죠?
처분 이익도 있고 처분 손실도 있어요. 합쳐서 처분 손익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용어를 하나씩만 정리해보고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용어를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처분 손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당근마켓에 내놨어요. 당근마켓에 내놓을 때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싸게 팔면 손해인 거고 비싸게 팔면 이득인 거죠. 그걸 당근마켓에 내놓은 거예요. 중고거래한 거예요. 손익이 얼마냐? 손해냐? 이득이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지금 가치하고 내년의 가치랑 다르다고 했죠? 얼마만큼 감가가 될 거냐? 그 다음에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이 몇 년 동안 감가가 될 거냐? 자,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법으로 어느 정도는 상법에서는 정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 비싼 돈 주고 람보르기니를 살까요? 왜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봤나요? 저도 아직 못 타봤는데 저처럼 머리 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너무 낮아요. 들은 얘기예요. 타보지 못했어요. 들었는데 너무 낮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좁고. S클래스 타다가 람보르기니 타면 무조건 S클래스 탄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넓고. 너무 좁은데 왜 사람들이 람보르기니를 타냐는 거예요.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람보르기니를 타도 우리나라에서 스피드 즐길 만한 곳이 없어요. 전부 CCTV 있기 때문에 즐길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차감. 온리 하차감 때문에 람보르기니 산단 말이죠. 하차감.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는. 람보르기니가 승차감 좋을 것 같아요? S클래스가 훨씬 좋아요. S클래스는 2억입니다. 람보르기니는 5억, 6억이에요. 근데 오직 하차감, 그 내릴 때의 감성,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근데 단순 그것 때문에 5, 6억을 투자해서 람보르기니를 사느냐? 아니에요. 람보르기니라는 이 차는 사잖아요. 특히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사면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동차인데 소유품이지만 계속 소모하는 비용, 소모가 되는데 올라요. 왜? 몇 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자동차 올드카 수집가들은 그 오래된 차를 왜 갖고 있느냐? 오래된 아주 싼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싼 차 갖고 있는 거예요. 가격 엄청나게 뛰거든요. 나중에는.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연수가 바로 그건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감가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라는 이 가치도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가치가. 그게 내용연수예요. 몇 년간 감가시킬 거냐.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요. 보통 자동차는 5년이에요. 5년간 감가를 시켜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용연수. 감가상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정액은요. 매년 동일한 액수로. 비율로, 정률은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른 비율로. 이해되시죠? 근데 계산하기 편한 건 어떤 거예요? 정액법이 훨씬 편하고 계산하기 편하니까 우리는 정액법을 써요. 계산하기 편하니까. 알겠죠? 근데 정률법을 쓰는 게 훨씬 더 맞는고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처음 1년이 감가가 많이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별로 안 돼요. 자동차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율법이 좀 더 합리적이지만 정액법을 계산하기 쉬우니까 많이 쓴다라는 거죠. 모든 회사가 다 거의 대부분 정액법을 써요. 편하니까요, 계산하기.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자, 문제 보세요. 3번. 했던 거지만 보세요. 자, K전자에서 공장에서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 매각을 언제 했느냐? 처분 손익을 얼마냐? 가로 안에 단. 내용연수 몇 년 정했대요? 5년. 아, 5년 동안 취득한 걸 모두 감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용연수 5년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뭘 쓴대요? 정액법 쓴대요. 정액법은 매년 동일하게 깎는다라는 거죠. 매년 동일하게. 자, 그럼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얼마에 취득했습니까? 취득 원가가 3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오케이. 샀어요. 근데 전기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 이게 뭐냐? 팔고
남은 거예요. 감가상각시키고 누계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3천만 원짜리를 몇 년 썼는지 몰라요. 썼대요. 근데 전기 말에 남은 게 얼마다? 1,500만 원의 가치, 잔존 가치가 남았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남았어요. 그리고 처분일은 9월 30일이구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물건을 사더라도 회계는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9월 30일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10월 달로 계산을 해야 돼요. 10개월로 계산해야 돼요. 거기서 10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10개월. 거기서 9월 30일이니까. 9월 29일이라 해도 10개월. 9월 10일이라 해도 10개월. 알겠죠? 그리고 처분 금액 얼마예요? 자, 1,500원짜리 남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1,500원 남았는데 1,500만 원 남았는데 얼마에 팔았대요? 1,000만 원에 팔았어요. 나 얼마 손해 봤어요? 500만 원 손해 봤어요. 500만 원을 손해를 봤대요. 손해. 이때 처분 손실 얼마냐? 500만 원을 손해 봤지만 나는 이미 10개월을 썼어요. 9월 30일까지 이미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누기 얼마? 10. 그거 얼마예요? 50만 원을 결국은 손해봤구나. 이미 나는 9월 30일에 팔았으니까 이미 썼어요, 안 썼어요?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얼마? 50만 원의 손실을 나는 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내용이 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서 5포스에 대한 5포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잖아요. 이건 뭐 틀리신 분 없죠? 이거 틀리면 정말 서운한 거고. 자, 보겠습니다. 이 5포스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기업 집단으로 특정 기업의 환경과 과업 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자, 총 5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5포스에는 첫 번째, 잠재적 경쟁자가 있느냐, 신규 참여자가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느냐, 두 번째, 대체제가 있느냐, 대체제가 있으면 경쟁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소리고, 결국은 대체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많이 팔 수 없다는 소리고, 그리고 공급업자는, 그리고 구매자는 누구냐? 공급업자는 판매자의 교섭력이 얼마냐? 구매자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얼마냐? 그리고 결국은 기존 경쟁사 간의 적대적인 관계냐? 그래서 5포스는 이렇게 5가지였죠.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가 진입하느냐? 잠재적 경쟁자가 진입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겠죠.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은 어떠냐?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대체제가 있느냐? 이 5가지가 5포스예요. 이거 우리가 계속 외우셨었죠?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다? 인구 통계적인 요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우셔도 되고요. 이 그림에 대한 거 이따가 프린트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회계에서 정의하는 거래가 아닌 건 무엇이냐? 이거 틀리신 분 없죠?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B번과 F번이네요. B번, 종업원과 근로계약 쓴 거. F번, 판매하기로 계약서 쓴 거.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안 들어가요? 자, 근로계약서를 쓰고요.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회계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으로 10만 원 줬어요. 써야죠. 그때는 써야 돼요. 오케이. 6번 문제. 자, 브랜드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제 기본서에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한번 예를 들어 저는 한 적이 있는데 이거예요. 리브랜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이번에 시험 문제는 자, 리브랜딩이라는 건 뭐냐?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탈피하고요. 뭔가 우리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얹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리브랜딩이에요. 자, 리브랜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이란 그룹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철이에요.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인 이건희 회장한테 넘겨주면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라는 거를 최초로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존의 삼성은 없다. 새롭게 가야 된다 해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삼성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로고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리브랜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원래 여러분들 애플이 뭐 하던 회사예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예요. 델처럼.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 노트북도 만들긴 하지만 뭐 만들어요? 핸드폰이 주력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였거든요. 여기서 컴퓨터 자리 빼버리고 그냥 애플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회사 명을.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예요. 이제 기아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뭘로요? 기아로 바뀌었어요. 이제 기아 자동차는 자동차 판매하는 이미지를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빼버렸어, 아예. 그리고 로고까지 바꿨어요. 뭐로 그냥 기아로요. 근데 기아에서 앞으로 자동차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회사 명을 바꾸거나 뭔가 새로운 거를 얹혀서 리브랜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판단이에요. 위험한 판단이에요. 아예 기존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미지가 안 좋은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가 안 좋은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그 회사를 예를 안 들으면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남양유업이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리브랜딩을 하지 않아요. 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우선 리브랜딩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미지 탈피도 잘 안 돼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편의점에 밀어넣기. 그럼 무조건 이 제품 이만큼 사야 돼 라고 해서 무조건 편의점에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편의점주는 어쩔 수 없이 그거 막 받아가지고 그냥 재고 처리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됐었죠. 그러는 찰나에 자신의 손녀가 마약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연예인과 사귀면서 같이 마약을 하고 이 이미지 안 좋아졌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리브랜딩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리브랜딩 하는 것보다 이런 기업은 뭐 해야 돼요? 아니요. 아예 이름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아예. 그게 훨씬 안정적일 수 있어요. 리브랜딩은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위험 요소가 존재해요. 두 가지. 너무 기아는 자동차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를 빼도 우리한테 인식은 계속 기아 자동차로 남아있는단 말이죠.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아예 기아가 예를 들어서 기아가 냉장고를 만들 거면 아예 그 냉장고만의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새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에서 나오는 뭐 디오스, 삼성에서 나오는 뭐 지펠 이런 거 디오스나 지펠 이런 것처럼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랜딩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브랜드 확장 기억나시죠? 공동 브랜딩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동일한 포장이나 프로모션 2개 이상의 공동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브랜드와 고품질 브랜드의 연결을 통해서 고객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 브랜딩. 브랜드 라이선싱, 해당하는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브랜드를 쓰면서 프랜차이즈 비용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4번에 리브랜딩은 쭉쭉쭉 맞아요 다. 근데 오래된 브랜드에 활력을 제공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낮다? 위험성이 높아요. 위험성이 높아요. 위험성이 높아요. 근데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커피였는데 커피잔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냥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망으로 갔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스타벅스가 어디에 1호점이 있어요.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매장도 있고 우리 노량진에만도 스타벅스가 2개가 있잖아요. 노량진에 2개. 물론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안 다니고 메가 다니겠지만 스타벅스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1호점이 어디냐면 시애틀에 있어요. 시애틀에 그 바닷가 앞에 마켓이 있어요. 수산물하고 뭐 여러 과일 파는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에서 커피를 빼버리면서 이제 스타벅스는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커피와 관련된 품목들도 많이 팔죠. 컵도 팔고요. 그죠? 텀블러도 팔고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답은 낮은 게 아니라 비싸요. 알겠죠? 리브랜딩이라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자, 7번.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관리 얘기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재무회계 비교하는 건 너무 많이 했죠. 우리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했습니다. 관리회계, 재무회계 두 개 비교하는 거. 2번에 보면 관리회계는 기업 내예요, 기업 간이에요? 기업 내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8번 SCM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SCM으로 올바른 거. 자, 1번부터 볼게요.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요. 자, 보세요. A부터 Z까지 모든 게 하나의 체인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고려해야 돼요? 부분적인 걸 고려해야 돼요? 전체적인 걸 고려해야 돼요. 왜? 하나만 끝나도 전체가 막혀요. 전체적인 걸 고려하는 걸 SCM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를 고려하는 걸 JIT라고 하는 거예요. JIT.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공급이 돼야 된다. JIT죠. 전체적인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 틀렸죠. 1번은 전체 최적화보다 부분 최적화는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부분 최적화보다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삼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SCM은 기업의 내부 플러스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SCM 중에 외부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고객이 어떤 오더를 냈어요. 그럼 내부에서 막 내부 처리해서 배송까지 해서 배송이 완료가 됐어요. 고객에게. 그러면 외부에서 내부로 넘어왔다가 외부로 다시 나가갖고 고객께 이 제품이 배송이 됐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거 반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다시 그걸 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역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2번 정확한 거예요. 역방향 흐름도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알겠죠? 당연한 거예요.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3번을 보면 공급사슬 상류가 고객이에요? 하류죠. 그래서 채찍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수록 고객의 요구는 10개였는데 상류에서는 100개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채찍효과라는 거죠. 상류죠, 상류. 그리고 4번에 공급사슬 관리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고객이 이르는 공급사슬 상의 물자, 공급사슬 상에서의 그 물건, 현금의 흐름, 만자가 틀린 거죠. 현금도 흘러가고 물건도 흘러가고 또 뭐도 가야 될까요? 그럼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공급사슬이니까 자, 고객이 A단에서 물건 주문을 했어요. 맞죠? 그럼 물건이 고객에게 배송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물건도 고객에게 배송이 돼야 되고 또 고객 정보도 함께 넘어가야 되죠. 고객이 어떤 사이즈를 주문했고 어떤 색상을 주문했는지 고객의 주소가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가 같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자가 틀린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보의 흐름도 같이 가야 돼요. 정보도 같이 넘어가야 돼요. 현금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돈이 들어와야죠. 신용카드가 됐든 계좌이체가 됐든. 정답은 정보의 흐름도 포함을 합니다. 3개. 뭐뭐 있어요? 물건, 현금, 정보예요. SCM에서는. 알겠죠? 3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9번 의사결정 시스템의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의사결정 시스템 뭐 있죠? 우리가 DSS. 자 이거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맞죠? 기본적으로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하위 경영층 중에 최고 경영층에 많이 도움이 되지만 중간이나 하위 경영층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의사결정 시스템에서는 늘 일상적이고 늘 반복적인 거면 내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죠. 이걸 쓰는 거는 언제예요? 일상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지도 않은 약간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비구조화되어 있는 거에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1번 틀렸네 그러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는 반구조나 비구조적인 문제보다 일상적이며 구조적인 걸 지원을 한다? 바뀌었죠. 정말 도움이 받는 거는 비구조적이거나 반구조적일 때 도움을 받는 거죠. 정답 당연히 1번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문제도 했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저도 유튜브 요즘은 잘 안 올리는데 저도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 막 논문 쓰고 하느라고 좀 바빠요. 저도. 여러분 공부하시겠지만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가끔 들어가 보는데 이 5급은 풀이를 안 올렸더라고요. 다른 어떤 학원이나 강사님들이. 그래서 이 5급 문제에서 이 10번 문의가 많은데 10번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 이거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거의 문의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여기서 문제 나온 게 맥시민과 맥시맥스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건 배웠었는데 간단히 그냥 제가 한 줄로 이론만 설명을 했었거든요. 맥시민이요. 맥시민, 맥시맥스. 자, 이 두 개는요. 먼저 어떤 거냐면 거기에 보상표라고 돼 있는데 페이오프 테이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시민 기준과 맥시맥스 기준으로 저희한테 가장 올바른 건 뭐냐라는 거죠. 올바른 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맥시민은 비관적일 때, 미래가 비관적일 때, 맥시맥스는 낙관적일 때, 요 두 개만 알면 이 문제 그냥 푸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맥시맥스와 맥시민이 있는데, 맥시민은 가장 비관적인 상황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비관적일 때 최대의 성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맥시맥스는 가장 낙관적일 때 최대의 성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준거 기준, 유감 준거 그거 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자, 내가 미래를 예측할 때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낙관적으로 볼 때도 있고 비관적으로 볼 때 있는데 가장 비관적으로 볼 때도 있고 가장 낙관적으로 볼 때도 있고 모든 상황을 라플렉스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경우수로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비관론자는 못할 것 같아요. 낙관론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못할 것 같은 거에서도 내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낙관론자 입장에서도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결과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과 낙관적인 상황을 둘로 나눠요. 그리고 맥스민은 비관적인 상황 중에 최선. 맥스는 낙관적인 상황에서의 최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표 보세요. 상황은 몇 개가 나옵니까? 3개 나와요. E1, E2, E3. 상황 3개 기준 보이세요? 자, 여기에서 가장 비관적인 상황은 E1, E2, E3 중에 뭐예요? 가장 비관적인 건 E1이죠. E1 마이너스 60이에요. E1 마이너스 60이라고요. 이게 가장 비관적인 거 아니에요. 가장 낙관적인 거는요. E3 120이란 말이에요. 플러스가 낙관이고 마이너스가 비관이에요. 그러면 E1, E2, E3 중에 가장 비관적인 상황이 마이너스 60이라는 거죠. 그 중에 최선에 대하는 뭐예요? D1, D2, D3 중에 최선에 대하는 뭐예요? 20. 20이라고 20. E1이 맥스민이에요. 민. E1 선택했죠. E1. 그 중에서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0 있잖아요. 이거 선택한 거야, 난 E1을. 그 중에 가장 낙관이 뭐라고요? 20. 난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대안. 이거 뭐예요? D1이에요. 그래서 맥스민은 D1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D1.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맥스 보세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E3잖아요. E3. E3는 뭐뭐 있어요? 20, 50, 120이죠? 20, 50, 120에서 가장 낙관적인 거, 좋은 거. 120, 오케이. 120이니까 뭐 선택해요? D3 선택하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냥. 몇 번이요, 그럼 정답? 2번이에요, 2번. 할 수 있겠나요? 요거는 표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표로만. 우리가 기존에는 맥스민과 맥스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 낙관적인 것만 외웠다면 5급이니까 조금 더 나온 것 뿐이에요. 할 수 있겠죠? 맥스민은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0 중에 20이므로 D1을 선택하고 맥스는 120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20, 50, 120에서 그래서 120,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D1, 120에 해당하는 D3를 선택하는 거. 이거 이외에 또 뭐가 있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기 중에 자, 라플레이스 준 거 기억나시죠? 라플레이스 준 거는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확률로 똑같이 n분의 1에서 확률로 똑같이 본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해도 동일하다라는 게 바로 라플레이스 준 거. 자, 후르비츠 준 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100% 낙관 100% 비가는 거의 없다. 그래서 0과 1의 난수를 발생시켜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가장 낙관적인 상황에서 가장 비관적선으로만 가지고 오는 의사결정이다. 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후르비츠는 0과 1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이를 결정하는 거. 유감 준거라고 하는 것은 상황별로 보는 거예요. 상황별로 최대의 기회 손실 갖는 성과 중에 최소값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회 손실 기초로 둔 방법으로 기대 기회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이거를 EOL이라고 하는데 거의 유사한 방법이다. 유감 준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였는데 요게 이제 요 표로 나온 거예요. 표로.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 요 의미 한번 표로 나왔으니까 의미 그리고 라플레이스 준 거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확률로. 요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 이따 유사 문제 한번 또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11번 기업이 재고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재고를 유지하는 목적이 뭐죠? 수요 변동에 맞추기 위해서 맞죠?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맞고 경제적 구매량이라는 것은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맞고 작업 일정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맞고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모두 맞네요. 틀린 게 없네요. 그 재고를 유지하는 목적 모두 맞습니다. 재고에 대해서도 EOQ 시험제 많이 나오니까 꼭 좀 다시 한번 혹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20번. 자, 유통 경로상의 갈등을 물어본 문제인데 사실 이번 출제위원회 아마 유통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론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자,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요 이론만 알면 유통 경로는 사실 끝나요. 이번에 나온 게 해결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 원인 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따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보시면 좋은데 자, 우선 유통 경로에 갈등이 있는데 이게 뭐냐? 갈등이 뭐냐? 바로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동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게 바로 유통 경로 갈등이에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유통기관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목표와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가 있냐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자, 제가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저랑 여러분들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생산자니까 물건을 좀 많이 갖다 놓고 판매를 해야 갑자기 소비자들이 찾을 때 물건을 잘 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좀 많이 진열을 좀 해줘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거 내가 굳이 많이 갖다 놓고 재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내가 도움될 게 없는데 왜? 나는 소비자들이 살 만큼만 갖다 놓을 거야. 여기서 또 발생을 해요. 아까 남양유업 얘기한 것처럼. 남양유업에서는 많이 갖다 놓길 원해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러기 원치 않아요. 조금만 갖다 놓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 현안의 이슈에 대해서 뭐 있어요? 택배 기사들의 어떤 문제들. 택배도 어떻게 보면 유통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좀 택배를 좀 안전하게 깨지지 않게 좀 박스를 좀 깔끔히 해서 좀 배송해 줬으면 좋겠는데 택배 기사분들은 뭐 바쁘고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중간에 물건을 깨지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찰이 오는 거죠. 그러한 경로 원인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 목표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두 번째, 서로의 각자 영역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서로 인식하는 지각과 인식의 불일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발생 원인 세 가지. 목표가 다르고 영역 불일치, 그리고 지각과 인식의 서로 불일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외워주시고 세 가지.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 그러면 갈등의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수평 갈등, 수직 갈등, 복수 갈등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수평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단계에서 이 중간상들 간의 갈등이다.
동일한 단계에서. 수직 갈등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의 구성원 갈등으로 수평적 갈등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수적 갈등이. 알겠죠? 더 많이 빈번에 발생하고 복수 갈등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발생을 한다. 생산자가 동일한 시장에서 판매하도록 2개 이상의 시장 경로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상에 물건을 보낼 때 1대1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잘 못 팔면 생산자는 답답하잖아요. 여러 개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거기서 오는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차원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차원 목표 설정이 아니라 목표를 높게 잡으면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네, 자동으로. 화해, 중재, 조정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구성원을 서로 교환해 보는 거예요. 구성원을. 생산자는 판매자에, 판매자는 생산자 가서 서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고충을 느끼도록. 그리고 서로 협상하는 방법. 이 4가지가 갈등 해결 방법. 그게 우리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온 거예요. 4번에 보시면 유통경로의 갈등은 상위 목표가 아닌 쌍방향의 개별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고차원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유통경로는 제 기본서 부분에 잘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꼭 좀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 문제 중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사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수행하는 투자한 경제성 분석 중에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이러한 내용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가장 틀린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으로 투자로 인해 예상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실제 현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이 흘러가야 좋은 거예요? 멈춰 있어야 좋은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그 흘러가는 거는 모두 고려해야 돼요. 알겠죠? 모두 고려해야 돼요. 두 번째, 투자한 경제성 분석에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할인율을 깎아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배운 거 있어요. NPV하고 IRR. 오늘날 100만 원 투자한 게 3년 후에 100만 원으로 돌아오면 그럼 뭐하러 투자하냐는 거죠. 3년 후에 100만 원으로 돌아오면 안 되고 어떻게 돌아야 돼요? 120, 130으로 돌아와야 투자의 가치에 효용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기업은요. 1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100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회계적으로 보면 쓴 돈 그대로 들어와야 또이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맞아지죠.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50만 원 들어왔네요. 회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100만 원은 투자금으로 잡고 50만 원은 이익으로 잡아야죠. 그래야 또이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할인율이라는 거죠. 얼마 할인할 거냐. 자, 그렇다면 2번도 당연히 정확한 거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4번부터 보세요.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 순현가법, NPV, 내부 수익률, IRR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거, 이 2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또 있어요. 수익성 지표, PI. PI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고려 일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3번을 보면 여러 투자안을 결합한, 잘 보세요. 복합 투자안을 평가할 경우에는, 자, 복합 투자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1억이 있어요. 1억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예금하고 보험하고 이렇게 서로 각각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산 투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개별 투자안의 가치들에 대해서 단순 가치를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가급적 새로운 현금 흐름을 추정하여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내가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한쪽이 올라갈 것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단순 계산으로 안 하고 나는 주식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내가 투자한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경제성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 개 투자할 경우에. 대신 단독으로 투자할 경우에 하나에 투자할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개 투자할 때는 단순 합계 방식이 훨씬 좋아요. 알겠죠? 왜? 비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코인하고 주식하고 두 개 비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경제성 분석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투자한 가치평가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고,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현금 흐름 할인법에는 NPV, IRR, PI가 있고, 회수기간법은 얘는 얼마만큼 기간 내에 투자한 걸 회수하냐 이거죠. 이거 회수하고 난 이후의 거는 모두 뭐예요? 모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기간의 문제예요. 이거 언제 회수하냐? 기간법이에요. 이거 경제성 분석해야 안 해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 분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빨리 회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영화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언제 빨리 회수하느냐?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 요 세 가지다. 투자한 가치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이 중에 뭐예요? 현금 할인법을 제일 많이 쓴다고 했죠? 시험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투자 안에 가치 창출되는 현금 흐름, 현금 유입, 유출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현금 흐름 추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한 가치 평가도 달라지게 된다. 이때 회수기간법과 이익률법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편해요. 이익이 나냐? 투자한 거 대비 이익이 나냐? 언제 이걸 다 회수하느냐? 너무 편해요. 정밀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이 필요치 않지만 그만큼 이 두 개는 또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기억을 해주시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14번 보세요. 리소스 베이스 뷰, 자원 기반 관점 기억나실 거예요? 자원 기반 관점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 뭐 있다고 했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돈이라고 했죠. 그죠? 갖고 있는 돈. 내부에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는 거죠. 정답 보면 1번이죠. 기업의 외부 자원이에요? 아닙니다. 내부 자원이며 이러한 외부 자원이 아니라 이러한 내부 자원은 시간에 걸쳐 기업의 외부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형성되고 차별적이고 독특하여 다른 기업으로 완전 이동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는 거죠.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이 RBV, 기업 내부의 자원 기반 관점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상황 접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최선의 한 가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황 접합은 상황마다 달라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다. 상황이나 상황 변수에 따라서 좋은 방법에 대한 대안은 늘 바뀔 수 있다는 게 상황 접합 이론이다. 15번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데 우리 국방부에서 그냥 정답 처리를 2번으로 해버렸는데 사실 2번도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알겠죠? 완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2번이 틀렸지만 완전히 틀린 건 또 아니에요. 왠지 볼게요. 자, 회계정보대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1번 볼게요. 1, 3, 4번이 완전히 맞거든요. 1번, 회계정보 이용자는 다양해요. 어디 있어요?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1번 정확하죠? 1번 무조건 맞아요. 3번 보세요. 경영자는 회계정보의 이용자 중 어디에요? 경영자는 내부. 또 내부에 뭐뭐 있어요? 종업원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주주는 내부에 외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에 또 누가 있어요? 채권자와 고객이 있다고 했잖아요. 3번도 정확하죠? 4번, 외부 이용자 집단에서 회계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채무회계예요. 내부 이용자에 의한 거는 뭐예요? 관리회계예요. 내부는 관리, 외부는 재무. 1, 3, 4번이 너무나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여기에는
표시를 안 달았는데 잘 보세요. 회계정보 2번 보세요. 회계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목적. 회계정보를 이용한 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주는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안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는 것들 써보세요. 여기다 불러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는 것들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재무상태표 첫 번째.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그렇죠? 포괄손익계산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렇죠. 현금흐름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얘기 잘하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은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할 때만 쓰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자본이 얼마나 바뀌었냐. 나의 자본이 얼마냐. 자본 변동표. 그리고 이것 때문인데 주석이 들어갑니다. 주석. 근데 주석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2번에 나오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이게 주석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주석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주석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주석 안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쓰세요. 결손금 처리 계산서. 결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 계산서. 이것도 주석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석이 뭐예요? 주석이 뭐예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보충 설명이죠. 쉽게.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없을 수 있죠. 이익잉여금이 없거나 결손금이 없으면 안 넣는 거예요. 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넣는다는 것은 예외적이니까. 예외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1, 3, 4번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보기. 무조건 맞출 수 있죠. 1, 3, 4. 우리 계속 했던 거예요. 회계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 계속 했던 거예요. 정답 2번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2번 체크했죠? 답은 맞았죠, 답은?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알겠죠? 기도 열심히 해서 요 정도 문제 수준이면 사실 80점 다 넘죠. 사실. 솔직히 이제. 그리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 다음 주부터 나갈 건데 분명히 이 정도만 나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공부해서 큰 효과를 얻은 거예요. 16번 문제. 틀리신 분 안 계시죠? 당연히 3번이죠. 호손 실험과 서부 전기회사 의미 없는 건데 과학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썼던 서부 전기회사래요. 3번이 당연히 틀린 거고요. 17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틀리신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차 반복해서 계속 시험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라번 틀린 거 아닙니까? 10만 개당 3, 4개.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는요. 100만 개당 6, 7개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100만 개당 6, 7개가 아니고 여기서는 또 10만 개당 3, 4개, 100만 개당 3, 4개죠. 정답은 라번만 틀렸어요. 통계적 품질관리, 통계적 공정관리, 전사적 품질관리는 모두 맞는 내용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라번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서 1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묶음 가격 결정을 한번 볼게요. 묶음 가격 결정. 자, 이거 좀 보세요. 묶음 가격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묶어서 판단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생산하는 것만 묶는 방법이 있고 내가 생산하는 거하고 다른 회사에 생산하는 거를 묶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알겠죠? 내가 생산하는 것끼리만 묶는 게 있고 다른 거를 묶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하는 것만 묶는 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마트에 가면은 번들 제품이라고 해서 과자 여러 개 묶어갖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거기에요. 잘 보시면 뭐가 늘 들어가 있냐면 카라멜 콩과 땅콩인가요? 카라멜 콩과 땅콩인가 뭐 있어요. 카라멜 맛 나는 과자하고 땅콩 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과자 봉지 안에. 그거 먹어요, 여러분 사서? 그거 먹냐고요? 안 먹어요. 그게
뭐랑 같이 붙어 있냐면 스윙칩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윙칩은 사 먹잖아요. 고추장 맛 사 먹잖아요. 스윙칩 먹어요? 카라멜 콩과 땅콩 먹어요? 스윙칩 먹는 날 번들로 묶어놔요. 심리를 이용한 거죠. 이거 1,000원, 이거 1,000원, 2,000원인데 묶어갖고 1,800원이네? 그럼 묶어갖고 있는 거 산단 말이에요. 실제 먹지도 않는 거. 그래서 제일 싸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싸게 사는 거는 필요한 만큼 사는 게 제일 싸게 사는 거예요. 마트 가거나 편의점 가서 2+1 이런 거 사는 게 싼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많이 사봤는데 사면 안 먹고 버리게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묶어가지고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묶은 방법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묶어갖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판다고요? 비싸게 팔면 누가 묶어 있는 거 사요? 따로 사죠. 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정답 4번 보세요. 묶은 제품 가격 결정해서 판매하는 관련 제품을 함께 묶어서 고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가로 판매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묶어가지고. 다른 회사랑 판매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신문 구독하면 자전거 줬어요. 지금은 뭐 현금 주잖아요. 핸드폰 가입하거나 인터넷 가입하면 현금 많이 주잖아요. 예전에는 신문 구입하면 자전거 주는 거, 이런 형태들. 다른 제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어차피 필요한데 신문도 구독해보는 거예요. 신문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싸게 파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묶음 배송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계속했던 게 있죠. 순수 묶음이라는 게 있고 혼합 묶음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 묶음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판매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마트 가고 번들 제품이 있는데 카라멜 콩과 땅콩하고 스윙칩이 있는데 두 개 합쳐서 1,800원이래요. 각각은 1,000원인데 합쳐 1,800원이래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테이프 뜯어가지고 이거 1,800원이니까 나 하나만 사겠다. 이거 900원에 줘라. 두 개 1,800원이니까 하나 900원 줘라. 그럼 아저씨가 뭐라고 하죠? 혼내죠. 그쵸? 이거는 순수 묶임이기 때문에 이거 테이프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힘들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 띄면 안 되잖아요. 띄면 안 되는 게 순수 묶음이에요. 혼합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껴서 사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분리해서 사도 되는 거죠. 그게 혼합 묶음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고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저가로 판매해야 되는 거고. 19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ROI, ROA, ROE 등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알 수 있는데 ROI래요. Return on Investment, 즉 투자 대비 얼마의 수익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수익률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건 뭐냐? 1번부터 볼게요. 투자 수익률은 ROI는 투자액 대비 이익의 크기로 측정한다. 맞죠? 투자액 대비 이익이 얼마냐? 인버스먼트로 얼마로 돌아왔느냐? 보통 투자액은 재무제표서의 총 자산을, 이익은 포괄 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사용하므로 결국 재무비율 중에 하나는 총 자산 이익률에 해당한다. 맞아요. 총 자산 이익률 뭐래요? A, asset, A. 결국 ROA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번 맞는데 2번 보세요.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달라진다. 자, 매출액이 많으면 당기순이익 커져요, 작아져요?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기순이익은 커지겠죠. 매출액이 높아지니까 액수로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라잖아요. 매출액이 커지면 당기순이익도 커지는 거예요. 이런 매출액이 커지면 비용도 커지겠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커지겠죠. 비율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율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율이 아니라 액이잖아요. 그런데 총 자산 이익률 뭐죠? ROA. ROA의 A는요. 에셋이에요. 에셋은 금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재무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같이 들어가는 총 자산이에요. 그래서 총 자산의 이익률을 보세요. ROA를 투자 수익률로 사용한대요. ROA를 투자 수익률로 사용한대요. 그러면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매출액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ROA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래서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이 ROA를요, 부채와 자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자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거죠. 자기 자산, 그게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이 틀렸다. 매출액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자산에 따라서. ROA는요. 3번, 4번도 모두 맞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이례적으로 4번에 ROI 기법은 기업의 목표를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로 설정하고, 맞습니다. ROI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그래서 투자율 극대화로 설정하고, 이를 결정하는 각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집중하는 관점으로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한자로 써놨어요. 전사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전사적, 전체적으로, 엔터프라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관리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긁어온 거예요. 긁어온 거. 이거 그대로 구글에 쳐보면 그대로 나와요. 긁어와서 이걸 안 뺀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맞는 겁니다. 알겠죠? 20번. 기말 결산 과정에서 여러 회 항목 중에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초에 시작해서 기말이 결산 보는 거예요. 기말이 월말이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월말 있고 아니라고 보기엔 그렇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말은 그 사업이나 내가 통계를 내고자 하는 시점의 마지막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수익이나 비용에 속하는 계정은 그 기말 잔액이 차액으로 이월된다. 자, 수익이나 비용에 속하는 계정들은 기말에 남은 그 잔액이 있대요. 이게 이월될까요? 이월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차변, 대변에 의해서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 대변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이때 사업을 끝낼 거예요. 끝내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차변, 대변이 뭐여야 돼요? 또이또이 돼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0이 아니라 하이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돈이 남는데요.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월시켜요? 다음 사업하는 기간으로 이월시켜요? 아니에요.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잉여금 처리해야 돼요. 돈이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손금 처리해가지고 또이또이 시켜야지. 어떻게 2월 시킵니까? 그럼 2월 시키면 나중에 세금 내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2월 시키는 게 아니라 잉여금이나 결손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2번, 선급비용의 결산 시점 기간 미경과 부분은 선급비용, 먼저 준 비용인데 아직 결산 시점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때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보고한다. 자, 재무상태표에는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당연히 자산이죠. 자, 그 다음에 당기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미지급 계정은 당기 재무상태에 보고된 미지급 계정은 포괄손익계산서에도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면 안 돼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익 대비 비용이 얼마고 얼마의 이익을 받냐를 보는 거죠. 틀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잔액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이 잔액시산표가 바로 뭐냐. 정리를 끝내고 마지막에 차변하고 대변하고 남는 거 있죠? 남아요. 안 남게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차변이 많이 남든 대변이 많이 남든 남아요.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걸 또 조정해 주는 게 세무사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한쪽이 남아요. 한쪽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게 잔액시산표예요. 그 금액이 잔액시산표예요. 그 금액이. 그래서 4번에 보면 합계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뭐 잔액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지만 이라고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일치하지 않고 차변과 대변의 항목을 구분해서 잔액 내역을 작성하는데 분명히 차변, 대변의 차액은 발생을 하게 된다. 단 1원이라도. 그래서 잔액시산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만 맞는 거고 21번 동기부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이거 너무 쉽죠. 하스버그의 2요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2요인. 자, 봉급, 작업조건, 감독은 동기 요인이 아니라 무슨 요인?
위생유임. 22번. 자, 홉스테드라고 우리는 외웠는데 여기는 호프스테드라고 나왔죠. 홉스테드의 국가 간 문화 차이의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국가 간 문화 차이의 4가지. 자, 뭐였냐면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권력 차이,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성향, 남자 성향, 여성 성향 이렇게 배웠어요. 올바르지 않은 건 편협, 진취는 해당하지 않죠. 그 4개 간단히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자, 23번 문제. 품질 경영과 관련해 제시한 설문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면 품질의 집. 자, 하우스 오브 퀄리티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집 모양처럼 막 진 거 있었죠? 그림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품질의 집이에요. 이거는 기대 품질과 지각 품질의 차이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품질의 집은 하우스 오브 퀄리티는 뭐냐? 품질 기능 전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인데 고객의 요구하는 점과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행렬로 나타낸 도표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요구했는데 내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고객이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객의 요구와 이 기술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지를 결국 이 모양, 집 모양으로 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카요새라는 게 있어요. 포카요새. 이 포카요새는 아마 처음 들어볼 때 좀 말씀드리면 먼저 드리면 이거예요. 자, 포카요새는 뭐냐면 품질 경영에서 나타나는 건데 자 볼게요. 지금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요즘 나오는 차는요.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감지해서 차가 자동으로 멈춰요. 이거 품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포카요새예요. 그게 바로. 자,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실수를 방지하지 않도록, 실수를 용인하지 않도록 행동을 제한하거나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강제하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만들어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앞에 물건이 있는데 차가 치면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품질적으로 이거 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실수를 방지하는 거를 넣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포카요새예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 실수를 방지하는 걸 강제로 기능으로 넣은 거예요. 고객이 봤을 때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그게 바로 포카요새예요. 또 하나 있는 게 있죠. 요즘 고속도로 운전할 때 편한데 반자율주행이 요즘 되는 차들이 일반적이에요. 반자율차들. 반자율주행이 돼요. 차선 이탈 경로 방지에서 차선을 벗어나면 핸들이 자동으로 틀어져요. 나의 실수를 이 자동차의 품질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졸음운전해가지고 핸들을 틀 수도 있잖아요.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즘 웬만한 차들 다 있어요. 소나타에도 있어요. 다. 요즘 웬만한 차 다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게 바로 포카요새예요. 아시겠죠? 뭔지? 실수를 강제로 방지해 주는 거. 서브컬 기억나시죠? 서비스 퀄리티 합성어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유형, 신뢰, 반응, 확신, 공감 5가지 기억나시죠?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우리 5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B와 E가 틀렸습니다. B와 E가 맞는 거. 그렇죠? B와 E가 맞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B와 E가 맞는 거고 A, C, D가 틀린 거죠. 자, B 보면 C 관리도는 프로세스 때의 계속 규칙. 계속 규칙을 변동성을 감지하기 위한 거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오히려 E는 또 훨씬 중요하죠. TQM 훨씬 중요하죠. TQM 매니지먼트,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건 AS가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오케이. 포함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B와 E만 맞는 거고 A, C, D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4번 학습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중에 틀린 걸 고르래요. 자, 1번 보세요. 조직 구조에서 학습 조직은 무경계 팀 조직 형태의 특징을 갖고 무경계, 경계가 없대요.
관리자와 팀원 사이에는 권한과 지시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경계,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조직 측면에서의 학습 조직은 권한 갖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권한이나 지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죠. 자, 25번. 손익분기점도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 인정합니다. 이건.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BEP인데 이 BEP에는 크게 세 가지의 BEP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EP 보세요. BEP. BEP는 뭔지 이해되시죠? BEP가 뭔지는 알잖아요.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투자한 거랑 돈을 버는 거랑 똑같아지는 시점. 그 시점이 BEP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회계적 BEP, 현금 흐름 BEP, 재무적 BEP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가장 일반적인 게 이거예요. 회계적 BEP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회계적으로 1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시점이 BEP죠. 회계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시점이 BEP예요. 이건 회계적으로. 그런데 손해예요, 나는. 왜? 내가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하고 나중에 1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시점에 100만 원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이게 재무적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적 손익분기점. 왜? 지금의 100만 원하고 나중에 100만 원하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회계적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재무적으로 인정을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차이예요. 지금 내가 100만 원 투자한 거 1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되면 1년 동안 내 돈 100만 원 들어간 것도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계산해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게 재무적인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을 활동할 때 현금 흐름이 0이 되는 매출액 0이 된 현금 흐름이 0이 된다? 더 이상 현금 흐름이 없이 딱 맞춘다. 이건 많이 출제되지 않긴 해요. 현금이 흘러가지 않는 시점. 왜? 이미 손익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시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BEP는요. 가장 액수를 적게 잡는 건 세 개 중에 어떤 걸까요? 회계예요. 그 회계적 BEP는 실질적으로는 손해예요. 가장 많이 잡는 건 뭘까요? BEP를. 재무적이에요. 얘를 제일 많이 잡아요. 왜? 투자한 거에 대한 이자도 붙여갖고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친구가 100만 원을 1년 후에 주겠대요. 오케이. 100만 원 빌려줘서 100만 원만 받는 게 회계적인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빌려줬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너 1년 동안 빌려갔으니까 나 그동안 돈 못 썼으니까 나 110만 원 줘. 11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야 라고 하는 게 재무적인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가장 금액이 큰 건 재무예가 1등. 가장 작은 건 회계. 근데 이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현금이 흘러가는 그 시점이 더 이상 끊어지는 시점에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두 개 비교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재무, 제일 작은 건 회계. 시험 문제도 그걸로 나왔어요.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기업의 가치 창출 기준으로 손익과 이익이 일치되는 조업 수준을 개선하려면 일치되는 조업 수준을 개선한대요. 재무적 손익계산서가 필요한데 왜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이 NPV가 0이 되게 하는 매출 수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는 정확합니다. 맞죠? 그런데 보통 손익분기점보다 보통 손익분기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회계적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적 손익분기점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아요. 얘가 더 많이 잡기 때문에.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혹시 모르니 제가 현금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의미 별로 없어요. 두 개가 참 많이 쓰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25문제를 문제 풀어왔고 9급 풀고 7급 풀고 5급 풀었는데 5급이 조금 더 우리 기본세에 있지 않은 내용들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있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잠시 후에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10분간 쉬겠습니다.